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미국 증시가 요 며칠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9월 7일 밤에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종가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월봉 차트를 볼까요? 팬데믹 이후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이렇게 폭등했었죠. 그러다가 21년도에 피크를 형성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월봉 기준으로 음봉 2개를 기록해버렸습니다. 무언가 힘이 조금은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증시가 떨어진다? 이런 법칙은 없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채금리와 달러 상승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면 사람들이 굳이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1년의 주식으로 4.3% 이상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주식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겠다면 그냥 안전하게 국채를 매수해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신 있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3년 전인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보다 낮았었거든요. 그때에는 1% 이상 수익만 나와도 주식을 하는 게 유리했었는데요. 지금은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요즘 증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는 105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가 오르니 상대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세를 봤을 때에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국채금리, 달러, 환율 이것들이 모두 오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예측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분기마다 0%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초록색 선을 보면 미국은 나홀로 5%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초록색 차트에서 맨 오른쪽으로 볼게요. 미국의 성장 전망치가 최근에 꺾이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다는 것은 미국으로 더더욱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난 8월달 미국 증시가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미국 증시가 오른 것은 성장 덕분이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전 세계 원유의 생산을 사우디와 러시아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여러 산유국들을 합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사우디가 감산의 선봉장이죠. 사우디는 7월 달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주요 회원국들이 동참을 하고 있죠. 왼쪽은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오른쪽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물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23년 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둘은 작정하면서 원유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줄이고 있어요. 바이든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냥 국제유가를 올리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음에 또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유의 공급량이 늘어나니 국제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87달러까지 올라가 버렸네요. 기름값이 올라가니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차트는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략 비축률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률은 한국어로 따지면 외환 보유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시가 조금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했을 때를 대비해서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상당수의 외환 보유고를 지니고 있잖아요. 환율이 급등했을 때 외환 보유고를 소진해서 환율을 진정시켜 왔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뿌려서 국제유가를 잡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금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자 미국도 부랴부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셰일가스 기업 입장에서도 정제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유를 평소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때문에 셰일가스 기업들이 많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유 시추 공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제 마진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더 감산하면 이거 다 끝나요. 미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생산해봤자 오펙 회원국들이 힘을 합쳐서 감산해버리면 미국의 증산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감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오펙 회의뿐만 아니라 매 월마다 협의체를 열어서 증산과 감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요. 그냥 수시로 감산하면서 국제유가를 끝까지 올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름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기 세력들이 기름값 상승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국제유가 상승에 한몫 기여하고 있습니다.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2%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8월달 전망치는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시 3.8%로 오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인플레 위기는 넘겼다고 보지만 이렇게 숫자가 높게 찍히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힘든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차트이고요. 아래쪽은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을 장단기 금리차라고 부르죠. 미세하지만 8월 초에 비해 현재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금리차 역전은 악재라고 배웠는데요. 현재에는 금리차 역전의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증시의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전폭이 줄었다는 것은 2년물 국채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 증가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연준에서 고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는 다른 요인도 있죠. 이것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 국가 세금이 덜 거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7월까지 40조 이상의 세수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을 덜자고 나라에서는 외평기금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혹시나 환율 상승에 대비해서 이를 막기 위해 비축해둔 돈인데요. 외평기금이 줄어들게 되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이것을 방어할 힘이 조금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이것을 노리고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격가지 뉴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유가를 잡고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9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볼게요. 그때까지는 국채금리와 달러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증시 역시 며칠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에 생각보다 물가가 높지 않네?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9월 13일을 기점으로 일시적인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국채금리와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국채금리가 이렇게 진정되다가 4월부터 꾸준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3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도달한다면 조사 참여자들의 20% 정도는 증시가 10% 이상 폭락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56%의 참여자들은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도 증시가 10% 미만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굳건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다곤 하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폭락보다는 9월 조정 이후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증시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섹터를 보다 더 함축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사야 되냐? 이것은 직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